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기간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언론사와 야당의 정원 유착 의혹으로 몰아붙이며 맞섰습니다. 쌍방울에서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만큼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연설을 통해 핵무력 법제화에 나선 건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올해 방한하는 해리스 미 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지난 7월 선거 유세 도중 총격에 숨진 아베 전 일본 총리의 국장이 오늘 열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국의 사절 700여 명이 참석했지만 주요 7개국 정상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수정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나사가 발사한 우주선은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심우주에서 목표 소행성에 정확히 충돌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다시 찾아온 강달러의 시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긴 것은 97년 외환 위기 그리고 14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처럼 강달러는 위기를 몰고 오는 걸까요? 검은 월요일이 몰아친 후 금융시장 동향 포함해서 오늘은 경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합병 투표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종료됩니다. 투표가 끝나면 점령지는 곧바로 러시아 영토가 되는 건지 8개월째인 우크라이나 전황은 어떤지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큐 비속어 블랙홀에 빠진 정치권,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기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여야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네요.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발의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참석한 인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금 전에 의총에서요, 169명의 전체 민주당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제적의원 과반의 동의로 가결할 수 있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임 건의안이 실제 제출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여 년 만의 사례가 됩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고 해임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하지만 정치적 의미도 크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행위가 외교활동에 지장을 주고 국익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력이 있고 휘두르면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본회의 표결 때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불명예를 더 씌워 놓으면 대한민국 외교 활동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해서 민주당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국회를 찾은 박진 장관도 기자들을 만나 세계 모든 나라들이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 정쟁의 대상이 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서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내일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항의 방문하기로 해 여야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죠. 오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 비속어 논란으로 충돌에 파행하면서 오후에 재개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먼저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는데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보건복지부를 분리하는 정부 부처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자녀의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요.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경제적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유럽 부흥 개발은행 이사로 일할 당시 억대의 공무원 연금을 받은 점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에서도 비속어 논란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자는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이 언론의 왜곡 보도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는 20분 만에 파행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전 국민 앞에서 부정하고 또 거짓 해명으로서 일관하고 계신데요. 국민과 언론에 마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셀프 검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이 그렇게 놔둘 수는 없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진실이 뭔지 그리고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수행했던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직원들 관료들은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보도는 오보이고 언론 윤리에 어긋난 행태입니다. 객관적 보도라면 그 보도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도되기 전에 보도된 것을 아는 거는요. 제가 2002년 톰 크루즈 주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연상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2022년도판 한국판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최우방 동맹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기정사실화되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문가도 특정할 수 없는 단어를 일부 언론이 특정해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조롱하는 듯한 문장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비속어가 논란의 본질이라면 대통령이 유감 표명이든 그 이상이든 주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며 윤 대통령의 말이 바이든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번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언론의 왜곡 보도를 주장하자 언론단체들은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며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에게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실이 미국 방문 과정에서 벌어진 욕설과 비속어 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진실 게임과 책임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 출입 영상기자단이 밝힌 대로 해당 영상은 짜깁기나 왜곡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국익을 해치는 것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럭비공처럼 튀어나오는 대통령의 거친 언사이자 이제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이 사태를 정상적으로 해결하고 사과하지 않고 계속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고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의 구실로 삼으려 한다면 언론 노조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언론단체 기자회견까지 들어봤고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과 관련해 미국 안에서는 일단 큰 파장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우리 정부 측의 해명을 수용하고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너무 짧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 일정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아침 윤 대통령 발언 보도 15시간 만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문제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가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에 연락한 건 김은혜 수석 브리핑 직후였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조 대사가 김 수석의 해명을 전달했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은 설명을 이해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에는 미 대사관 측에서 정부 측 해명을 전달했는데 마찬가지로 납득했고 설명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관 측은 미 의회나 의원들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어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은 적어도 미국에선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태용 대사는 이번 논란으로 한미 동맹이 훼손되거나 영향받지 않았지만 관련 보도가 계속될 경우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사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의 만남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건 적잖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상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의 만남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영국 방문이라는 돌발 변수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정상 모두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으로 뉴욕 체류 일정이 짧아져 원래 잡혀 있던 정상회담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됩니다. 이 전 부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만큼 구속 여부가 향후 이 대표와 쌍방울 관계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네,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3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지금은 수원 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2018년 쌍방울 사회이사를 사임한 뒤에도 법인카드를 여럿 받아 써왔다는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뇌물 혐의를 주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등으로 받은 금품 4억여 원 가운데 공직자로서 받은 2억 5천여만 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자리를 옮겼을 시기 쌍방울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적극적이었고 양측 간 대북 사업 관련 논의도 일부 오간 만큼 대가성이 명확했다고 강조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의혹 제기 뒤 쌍방울 PC가 파손되는가 하면 지난 7일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이 전 부지사가 함께 법인카드를 써왔던 자신의 측근과 만나 말맞추기 같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짙다면서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기도의 대북 사업은 정부 차원의 논의와 승인이 필수적인 만큼 사기업인 쌍방울이 추진하던 대북 사업과 엮어서 진행될 수는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자, 송재인 기자, 이 전 부지사의 구속 여부, 아무래도 향후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나 쌍방울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나아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선임했던 변호사들과 측근 일부가 과거 쌍방울과 관계사 사회이사를 지내는 등 쌍방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인데요. 측근 가운데 한 명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서 직접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다면 이 대표와 쌍방울 간 관계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쌍방울을 매개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본격화할 걸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의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물론이고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 관계까지 수사를 확대할 동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외 도피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A씨는 역할과 지위를 고려할 때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쌍방울 사회이사직과 이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역할과 지위가 더 뚜렷했던 이 전 부지사의 구속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이번에 화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불이 처음으로 목격된 지하 1층 하역장 인근에 주차됐던 화물차의 잔해물을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합동 감식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합동 감식은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 8개 기관에서 40명이 참여했는데요. 감식은 오전에 1시간, 오후에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에서 불이 처음 목격된 지하 1층 하역장 인근과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관계기관과 집중적으로 감식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화재 원인으로 단정할 만한 확실한 결론은 아직 도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화물차를 지게차로 들어올려 불에 타고 남은 잔해물과 전기 배선 등을 수거했고 이를 국가수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모두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에서는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본부를 설치해 현대 아울렛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검찰도 수사 지원팀 운영에 나섰습니다. 아직은 원인을 단정할 만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서 국가수의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피해가 컸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추가로 확보된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현대아울렛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화면인데요. 지하 1층에는 차 한 대가 멈춰서 있고 반대편 저 멀리서는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이후 희뿌연 연기가 천장에서 밀려들고 차가 후진을 해보지만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연기와 유독가스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촬영된 영상에서는 압축된 폐지 더미와 의류 상자들이 쌓여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업체에서 지하 주차장 일부를 창고처럼 계속 사용한 게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소방당국은 이런 적재물들이 급격히 연소해 많은 연기와 유독가스를 뿜어내면서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류 등 인화성 물질이 타면서 화재 진압과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입니다. 소방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곳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은 3개월 전에 소방 점검을 받았는데요. 점검 과정에서 유도등 일부가 켜지지 않거나 열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24개 지적사항이 나온 거로 확인됐습니다. 현대 아울렛 측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소방당국은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 등 산업재해와의 연관성이 확인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이상곤 기자가 추가로 확보된 영상까지 포함해서 화재 속보 알려드렸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달러화의 초강세로 영국 파운드화가 역대 최저로 폭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위안화와 엔화 역시 휘청거리면서 중국은 4년 만에 또 일본은 24년 만에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 이른바 총성 없는 각국의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트러스 신임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최근 50년 만에 최대 폭의 감세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선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물가 상승세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면서 파운드와 투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운드와의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은 약 5% 떨어지며 한때 사상 최저인 1달러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또 채권 시장도 요동치면서 5년 만기 국채 금리는 4.6%쯤으로 세계 금융 위기였던 2008년 9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Sterling is allowed to soften even more. Well, that just enhances our inflationary problem. Even if the Bank of England does announce these interest rate hikes, well, there's no guarantee that it will be successful in stabilizing the pound. 유로화도 달러 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달러 대비 환율이 0.95달러쯤으로 2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영국 등 유럽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양대 경제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엔화와 위안화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침없는 달러화의 강세로 속절없이 추락하는 자국통화 방어를 위해 일본은 24년 만에, 중국은 4년 만에 외환시장에 개입했습니다. 각국이 총성 없는 환율 전쟁에 본격 나선 가운데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S&P 500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달러화의 초강세로 1997년처럼 아시아 금융위기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원화가 필리핀의 페소와 더불어 아시아 각국 통화 중 가장 취약한 통화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으며 경기 침체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이어서 내년 세계 경제 주름살이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어서 이종수 기자입니다. OECD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 2.8%에서 2.2%로 0.6%포인트나 낮췄습니다.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탄력을 잃었다면서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nergy and food markets have been severely disrupted and confidence declined sharply. The world is paying a very heavy price for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석 달 전보다 1.3%포인트나 낮춰 0.3%로 잡은 OECD의 내년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에 수긍했습니다. The economic consequences for the euro area have continued to unfold since we last met in June, and the outlook is darkening. OECD는 특히 유럽연합 경제를 이끄는 독일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0.7%로 대폭 낮췄습니다. 주요 두 개 나라 미국과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0.7%포인트, 0.2%포인트 낮춰 0.5%, 4.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 세계 물가는 내년에도 오르겠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우크라전과 주요국 통화 긴축으로 지난 7월에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2.9%로 대폭 하향하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코스피가 장중한 때 2200선이 무너졌지만 전날보다 2.92포인트 0.13% 오른 2223.86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60억 원, 외국인이 2400억 원 이상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24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은 5.74포인트 0.83%가 오른 698.11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8원 내린 1,421.5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치솟는 물가와 채무 상환 부담 가중으로 올해 하반기에 소비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 조사 결과 응답자 60% 가까이가 하반기에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을 했는데 그 이유로는 물가 급등이 46%로 가장 많았고 고용과 소득 불확실성 확대, 채무 상환 부담 증가 순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경영난으로 금융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출 만기가 3년 연장이 되고 상환은 최대 1년간 유예됩니다.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던 중 고물가와 고금리 악재로 다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박홍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는 지난 2020년부터 6개월 단위로 4차례나 연장돼 왔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돼 영업이 정상화하던 중 복병을 만났습니다. 5%대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금리와 환율이 급등해 생산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애초 예정대로 이번 달 말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중단할 경우 영세 사업자들이 대거 연체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출 만기 연장을 이용 중인 53만 4천 명에 대해 최대 3년간 추가로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3만 8천 명은 2023년 9월 말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다음 달 4일부터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지원되며 대출자 상황에 따라 금리 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는 이전 임시 조치의 단순 연장이 아닌 연착륙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만기 연장은 금융권의 자율 협약을 바탕으로 지원하도록 해 2025년 9월 이후에는 개별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상환 유예도 1년 뒤 상환 계획을 미리 마련하게 하고 상환이 어렵다면 채무 조정을 선택하도록 해 부실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상환 유예는 기존 4차례 연장 조치와는 달리 2023년 9월이 최대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이 기존 유예 기한인 경우 3개월만 추가로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줄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출시됩니다.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 대출과 같은 수준까지 최대 1%포인트 감면해주고 만기는 운전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입니다.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이고 30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2년 6개월 만에 재개된 일본 무비자 여행과 입국자 수 제한 해제에 맞춰 일본 노선 운항을 대폭 늘립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11일부터 인천 나리타, 인천 오사카를 기존 주 7회 운항에서 주 14회로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후쿠오카는 다음 달 14일부터 주 3회 운항을 재개하고 다음 달 30일부터 매일 운항합니다. 인천 삿포로는 다음 달 30일부터 운항을 재개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30일부터 인천 나리타를 주 10회에서 12회로, 인천 오사카는 주 7회에서 10회, 인천 후쿠오카를 주 3회에서 7회로 각각 증편합니다. 지난 7월 총격을 받고 숨진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오늘 오후 일본 무도관에서 열렸습니다. 같은 시각 이번 국장에 반대하는 성난 민심이 일본 곳곳에서 드러났는데요. 일본 연결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전직 총리에 대한 국장이 전후 두 번째로 열린 건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일본 무도관에서 아베 전 총리 국장이 시작된 지 2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은 식순을 마치고 참석자들의 헌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국장은 고인에 대한 묵념과 생전 영상 상영, 추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아베 전 총리 재임 중 최장수 관방장관으로 함께 일했던 스가 전 총리는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며 고인을 추도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天はなぜよりにもよってこのような悲劇を現実にし、命を失ってはならない人から生命を召し上げてしまったのか、悔しくてなりません。 네, 이번 국장은 지난 7월 8일 아베 전 총리가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도중 총격에 숨진 뒤 2달여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국장을 앞두고 무도관 앞에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헌화대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헌화가 시작됐는데 일본 각지에서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국장에 대비해서 일본 경찰은 주요 시설에 약 2만 명을 배치하는 등 최고 수위의 경비 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국장에 반대하는 집회가 도쿄 도심 곳곳에서 이어졌는데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국장이 열리는 일본 무도관 근처까지 시위대가 찾아와서 격렬히 국장 반대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과 한때 몸싸움도 벌어졌는데요. 국장 시각에 맞춰 일본 국회 앞에서도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법적 근거가 없는 국장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아베 정치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もう国民のね 60% 以上が反対をしているのに民意も聞かず国会も開かずこれを許してしまったらもうどんどんね恐ろしい国になっ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と思う。やっぱ反対する声を出さないとやっぱり世の中が変わらないというのはひしひしと感じるので、これを機に変わってほし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네, 추도 분위기가 반대 여론으로 돌아선 것은 옛 통일교 문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해 자민당 상당수 의원들이 이번 총격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옛 통일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국장 비용이 165억 원에 이르는 것도 비판을 불렀습니다. 일본 정부가 처음 밝힌 금액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경제 위기 속에 이런 비용을 써야 하는지 논란이 커졌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일본 임시국회에서는 이번 국장 결정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예산 내역에 대해서도 야권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장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 내일 오전에 기시다 총리를 만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장을 위해 각국 조문사절 약 700명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부 조문단 자격으로 한덕수 총리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그리고 유흥수 한일 친선협회 중앙회장 등이 국장에 참석했는데요. 한 총리는 내일 오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일본을 찾은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 알바니스 호주 총리 등도 기시다 총리를 따로 만났습니다. 다만 G7을 포함해서 각국 정상의 참석은 많지 않아서 이른바 국장 외교 측면에서는 일본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국장을 결정한 이유로 강조한 조문 외교가 사실상 무색해진 셈입니다. 총리가 강행한 국장 결정으로 내각 지지율은 2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당분간 국장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시다 내각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북한의 유엔 주재 대사가 최근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에 나선 건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를 전쟁 위협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는데 이번 주 미국 해리스 부통령 방한 기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일반 토의 연설에 나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북한 비판 발언을 대놓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북한은 애초에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를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저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압박을 가하는 그런 유엔 제재는 인정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 대사는 한미 연합훈련도 문제 삼으며 한반도 정세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건 미국 위협 때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근 핵무력 법제화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적대시에 항거하여 핵무력 정책 법령까지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지난 30년간의 간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바로 오늘의 현실을 가졌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하며 다만 김 대사는 18분간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태용 미국 대사는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지난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도발에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계속해서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한미 두 나라는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주 방한 기간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과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해 구걸 행각, 동량 바가지 등의 막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영국에서는 조문 명색마저 무색하게 빈둥거려 비난거리가 됐고 미국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구걸하기 위해 일본 것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게 환담한 것을 두고는 겨우 사정에 대면한 미국 상전이 불과 48초 만에 등을 돌려대 창피를 당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누추하기 짝이 없는 동량질로 살 구멍을 열려다가 도리어 개코망신만 당했다고 헐뜯었습니다. 오는 29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비무장지대를 찾을 예정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 참석을 위해 일본에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도쿄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만나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 방문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전기차 생산이 미국 내에서 시작되기 전까지 과도 기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오가는 화물열차가 이틀째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오전 신의주에서 단둥으로 들어간 20량짜리 열차가 화물을 싣고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차 바로 뒤엔 의료용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알려진 흰색 객차가 달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단둥 현지 소식통들은 의약품과 식료품, 생필품 등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물자가 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틀째 역시 운행 재개 첫날인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 40분쯤 압록강 철교를 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비군 동원령으로 어수선한 러시아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부의 한 학교에서는 총격으로 학생과 교사 등 4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시베리아의 군사동원센터에서도 한 남자가 총을 쏴 책임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중부 우드무르티아 공화국의 주도 이젬스크의 한 학교 앞입니다. 학생과 교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다급하게 대피합니다. 구급대원들은 부상자들을 연신 구급차로 옮깁니다. 한 남성이 학교에 들어와 총격을 가해 학생 등 17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Просто спрятались под парту, да, тихо сидели. Там у всех ноги тряслись, прям. 범인은 이 학교 졸업생인 34살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Нападавший покончил с собой.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он был одет в черную майку с нацистской символикой и балаклаву. 수사 당국은 범인이 네오파시스트 그룹에 속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동원령과 연관됐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주에서는 한 남성이 군사 동원센터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이 총격으로 센터 책임자가 심각한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범인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이고르 코브제프 이르쿠츠크 주지사는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이 총격 사건을 알리며 구금된 범인이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예비군 동원령 발표 이후 러시아 내부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에서는 합병 투표가 오늘 밤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투표가 끝나면 점령지는 곧바로 러시아 영토가 되는 건지 또 우크라이나 전황은 어떤지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외신이 보도한 그 위성사진 보니까 네. 조지아로 핀란드로 탈출하는 네. 행렬이 꽤 길던데 잠시 네. 뒤 여쭤보기로 하고 네. 일단 동원센터에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징집에 대한 반발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25살 청년 루슬란 진인인데 네. 이 어머니의 말이 그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아들이 굉장히 분노했는데 왜 분노했느냐 하면 군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가
징집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고요. 이 어머님 말은 이제 부분 동원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모두가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상황은 보셨겠지만 25살 청년이 그 징집센터에 들어가서 책임자에게 총격을 가했고 총격을 받은 그 책임자는 현재 중태입니다. 예, 징집 과정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 지금 뭐 징집 과정에서 러시아인들보다는 소수 민족을 차별적으로 징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게 초기부터 그렇게 나왔습니다. 시베리아의 유목민들만 사는 지역에서 징집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쪽 소속의 그 연방 의원이 그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요. 또 크림반도의 이 상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크림반도에는 여러 가지 뭐 소수민족들도 살고 타타르인들도 사는데 어떤 한 지역에서 봤더니 48명 중에 46명이 다 타타르인만 징집이 됐더라. 이런 얘기가 돌면서 이제 불만이 굉장히 극에 달하고 그랬고요. 또 이슬람계가 많이 사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치공화국 중에 조지아, 그루지아 바로 이쪽에 다게스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공화국은 뭐 대부분이 이슬람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어떤 이게 편중돼 있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위를 이렇게 많이 했고 체포를 또 더 많이 당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100명 정도가 구금이 됐고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경찰이 공중으로 실탄도 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동원령이 발표된 이후에 체포된 사람은 지금까지 2,000명 정도라고 하고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러시아 정부가 소수민족 혹은 농촌 지역에 이렇게 징집을 편중되게 하는 것은 평소에 좀 껄끄러웠던 소수민족들을 제압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징집센터 또는 이제 정부 건물 이런 시위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불탄 곳이 54곳이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또 이제 징집센터만 따져도 17곳이 공격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원의 목적도 있지만 편중 징집을 해서 소수 견제, 소수 세력을 좀 견제하는 걸 노린 측면이 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징집 과정에서 실수를 또 인정했다고 하던데 의외로 들리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좀 약간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동원령을 정부의 명령을 좀 위반한 사례가 지역에서 있었다 이렇게 이제 지방 탓을 돌리는데요. 주지사들이 각각 시정 노력을 하고 있고 모든 오류가 시정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인정한 게 좀 특이하긴 한데 또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것 가운데 앞으로 IT 분야나 금융 분야 혹은 뭐 16살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남자 이런 사람들은 동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뭐 군 경험이 없는 사람을 동원했고요. 또 IT 전문가, 대학생은 안 한다고 했다가 동원했고 심지어 뭐 나이 많으신 분이라든지 장애가 있는 분들까지 동원을 징집영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징집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 정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 탈출할지도 모르니까 징집 안 할 테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지 정말 안 하겠다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도 해외 탈출 행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경을 폐쇄해서 탈출 행령을 막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내 친푸틴계 정치인들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를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크렘린궁 대변인은 나는 그건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계엄령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면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노보야 가제타라는 러시아의 독립 언론이 있습니다. 이 독립 언론이 보도한 걸 보면 21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동원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나흘 동안 26만 1,000명이 국경을 떠났다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이 노보야 가제타는 어떤 신문이냐면 과거에 프라우다라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 있던 젊은이들이 나와서 독립 언론을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무라토프라는 편집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이고 제가 한번 2009년인가 이 사무실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무라토프 편집장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무라토프 편집장의 통계는 굉장히 신뢰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노벨 평화상 때 받은 메달을 내놓고 그 경매에서 그 돈으로 이제 좋은 일에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26만 1,000명이 탈출을 했다. 하루에 6만 명씩 나간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왜 그러면 국경을 막지 않는가? 굉장한 여기에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폐쇄할 경우 이런 상황에서 더 반발이 거세질 걸 우려하는 거죠.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논리가 가능한가를 제가 살펴보니까 네.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 전쟁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병력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비용,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클 거다. 이 반발을 무마시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점령지 합병 투표도 오늘 밤에 종료가 되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끔 화면에 보시다시피 투표함이 투명하고요. 길거리에서 차 위에다가 투표함을 올려놓고 투표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나오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지금 사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친러시아계 주민들입니다. 기존의 친우크라이나계 주민들은 많이 피란을 떠났기도 했고요. 또 젊은이들은 이미 몸을 피한 사람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친러 주민의 어떻게 보면 셀프 투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서방에서는 가짜 투표다, 사이비 투표다, 사기 투표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고요.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아마 자정쯤에 이 투표가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표 결과는 하루나 이틀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나올 텐데 보나마나 거의 100%에 가까운 찬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친러 셀프 투표로 보나마나 100%의 찬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바로 영토가 편입이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은 이제 과거 전례를 보니까 크리미아 반도를 편입하던 2014년에 네. 3월 17일 날 그 투표가 끝났습니다. 찬성률이 97%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푸틴은 합병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일사천리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일 날 한 나흘 정도 뒤에 의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 합병이라는 이 국가의 행위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이제 병합되는 주변 문서까지 다 서명을 해서 일주일 안에 끝을 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오늘 이제 영국 정보기관이 예상한 걸 보면 9월 30일,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네.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러시아 의회에서 푸틴이 연설을 하고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법률 절차까지 완료하면 일주일 정도 이내로 예상을 하고 있다. 아까 전에 이 서방 국가들이 이번 투표가 사기라고 하셨는데 합병 투표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또 따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죠. 이게 합병 투표라는 거는 이제 상황을 일단락 지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미국이 이제 보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국의 반응을 보면 원론적 입장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월요일 논평을 했는데 러시아의 이른바 국민투표는 완전한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 이건 우크라이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권은 우크라이나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지한다. 다른 보도를 찾아보면 CNN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관리들이 말하는데 현재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잠재적인 대응, 어떻게 대응할지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투표가 되면 이제 영토가 일주일 안에 러시아 것이 되는 것으로 러시아가 주장을 할 텐데, 그리고 크리미아 반도가 그랬다는 전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은 단호한데 구체적인 대응은 없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점령지가 일사천리로 자국 영토로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다음 계획이라고 할까,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그게 사실 분명히 어떻게 예상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푸틴 대통령은 하루 전까지도 전쟁 안 한다고 했다가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가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새 병력이 30만이 증원이 돼도 순 전투력의 증강에는 기여를 못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병력과 장비 시스템 자체가 운영화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거부터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동원해도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사람이 많다고 전쟁을 이기는 건 아니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그 뜻은 뭐냐면 만약에 푸틴이 그걸 알고 있다면 채워 넣기는 하지만 병력을
이것으로 더 확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진격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거고요. 로이터 통신을 보면 이게 이제 합병 투표가 돼서 러시아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하면 크림반도처럼 외교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뭐라고 주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특별 군사작전이 아니라 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보호나 방어적인 차원으로 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지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이 딱 러시아가 100%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또 우크라이나군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것이 이제 합병됐다고 하더라도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영토를 크리미아 반도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수복해야 내가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개표가 하루 이틀 정도 예상된다고 하셨고 네. 결과는 뭐 보나마나 합병 쪽이지만 합병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자, 국제부 강상훈 기자와 함께 러시아 전황까지 우크라이나 전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시원이 몰려있는 서울 신림동에서 고시원 건물주인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로선 타살 정황이 짙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YTN이 취재한 내용인데 경찰에 의해 언제 발견된 겁니까? 네, 피해자가 발견된 건 오늘 낮 12시 50분쯤입니다. 고시원이 많이 모여있는 서울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74살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목이 졸리고 손이 묶여 있었고 곳곳이 결박돼 침대 위에 누운 상태였습니다. A씨는 고시원 건물주로 해당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건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은 뒤였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고시원 안에서 A씨의 상태를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침까지는 괜찮았다는 가족의 진술도 확보했는데요. 이 같은 진술과 A씨의 상태를 토대로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 또한 취재진에게 오늘 아침 8시쯤 A씨가 밖에 나가는 걸 본 주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오늘 낮에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지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과학수사대 등 경찰 수십 명이 투입돼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에서도 나와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인이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명 작곡가 겸 가수 김민수 씨, 활동명이 돈 스파이크인데 돈 스파이크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정황을 파악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이미 제출한 태블릿 PC를 최서원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 씨 소송을 대리한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씨는 여전히 태블릿 PC를 본 적도 쓴 적도 없어 억울해한다며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 최 씨가 사용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재심 청구도 고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 초기부터 해당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고 유죄가 확정되자 자기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지난 1월 소송을 냈습니다. 인천 지역의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유해시설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이 모두 43명을 불구속 입건한 가운데 마사지 업소 사장 46살 A씨는 지난 8월 30일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와 16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충북 영동 지역까지 달아난 60대가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3살 A씨는 어제 오전 8시 반쯤 강원도 홍천군 한 주택에서 둔기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뒤 차량을 몰고 250km 넘게 떨어진 충북 영동 지역까지 도주했습니다.
네, 벤츠의 최고급 신형 모델인 S클래스 차량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YTN이 보도해드렸는데 이번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장 큰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지만 관계기관의 결함 조사는 결론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속 98km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벤츠 최신 모델 S580 차량. 도로 한복판에서 갑작스레 속력이 떨어집니다. 금세 따라붙은 뒷차를 피해 차선을 바꿔보지만 옆 차선에선 25톤 트럭이 달려오는 상황. 들이받칠 뻔한 아찔한 순간에 트럭이 가까스로 방향을 틀면서 참사를 피했습니다. 한 몇 초 만에 차가 그냥 어떻게 동작할 수 없을 정도로 섰버리니까 너무 놀랐죠.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3, 4분 정도의 고속도로에서 가운데서 나가지도 못하고. A씨가 차를 구매한 건 지난해 6월 중순. 이후 같은 현상이 5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지만 벤츠 측과 판매사 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습니다. 벤츠 코리아에서는 차량 판매한 데다 밀고 중대기업이니까 벤츠 코리아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냐고 5천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가면 고객이 손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회유하고. 잇따르는 벤츠 S580의 시동 꺼진 문제는 48V 배터리 관련 결함으로 추정됩니다. 벤츠 측이 지난해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다른 모델에 대해 무상 수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는 1년 3개월이 넘도록 결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 조사 대상은 CLS 등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하위 모델인데 벤츠 측에선 최고급 모델인 S580에서 나타나는 문제와는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조사에 강제 시정 명령을 내리는 리콜까지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결함을 리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측은 지금까지 조사에서 확인된 S580 등의 문제가 주행 중 시동 꺼짐이 아니라 정차 후 재시동 오류로 추정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3분간 정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후방 충돌 위험에 시달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받은 거고 리콜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토부 조사는 최근에야 예비조사가 끝나고 본조사가 시작돼 결과는 내년 이후에야 나올 예정. 리콜 여부가 결정나려면 이후 심의위원회 등도 거쳐야 하는 만큼 차주들의 불안한 주행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 법원에서 세 번째 맞붙습니다.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이 한꺼번에 열리는데요. 이번에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세 번째 가처분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두 차례 신문에 모두 나온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모두 5건. 이번 신문에선 국민의힘이 문제없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당헌을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의 정당성을 살핍니다. 여기에 더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네 번째, 5번째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신문합니다. 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인데 첫 신문에서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키며 승기를 잡았던 이 전 대표가 이번에도 유리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말 당헌상 비대위가 출범할 만한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일부러 비상 상황을 만들어 이 전 대표가 복귀하지 못하게 했다며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라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당헌을 근거로 이미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해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며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 자체가 무효고 새 당원을 발판 삼아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역시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애초 비대위 전원이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까지 해 억지로 정당성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첫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당헌을 고친 뒤 절차대로 새 비대위가 출범했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원이 당헌 개정 자체를 문제 삼으면 정당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개정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이 전 대표와 비대위를 토대로 당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 국민의힘. 물러설 곳 없는 양측이 또 한 번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이 많고 판결문 작성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문 당일 결과가 나오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로 추정되는 어린이가 이달 초 정권 수립일 경축 공연 무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통일부는 딸이라고 볼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린이가 클로즈업 되거나 리설주와 대화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복장이 다른 출연자와 조금 다른 점은 특이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김 위원장의 딸이라거나 공식 장소에서 공개할지 등은 의구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김 위원장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자녀 수 역시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이 폭락하면서 정부가 쌀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농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논 갈아엎기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랙터가 다 자란 벼를 짓이기고 지나갑니다.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쌀값에 항의하며 농민들 스스로 논을 갈아엎는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수확철인데 1년 농사를 포기하는 그 마음을 애써 억누릅니다. 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 그러나 논을 아무리 뒤집어도 넘쳐나는 쌀은 이미 주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지역 농협 창고입니다. 제 뒤에 성처럼 쌓여 있는 게 바로 지난해 난 벼, 그러니까 구곡인데요. 8월 기준 농협의 구곡 재고는 약 31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농민 불안이 커지자 최근 당정은 올해 말까지 쌀 총 45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만 톤 늘어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더해 쌀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겁니다.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농민들은 가을마다 논을 갈아엎어야만 정부가 쌀 매입량을 임시로 늘려주는 일회성 대책의 반복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금 쌀값 대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껴나갔다. 그래서 이 쌀값 문제를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는 쌀 의무 매입이 제도로 굳어지면 쌀 생산량이 유지되거나 되레 늘 수도 있고 그만큼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서입니다. 대신 논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유도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양당 견해차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 처리 결과에 농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최근에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몸에 좋은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는 요구르트도 다양한 형태로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제품별로 당류와 지방, 단백질 함량이 천차만별이라 구매하기 전에 영양 성분 표시를 꼼꼼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의 요구르트 판매대입니다. 마시거나 떠먹는 제품부터 설탕을 뺀 무가당 제품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안 달았었는데 먹을수록 점점 단맛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신제품 나오는 거 있나 싶어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당이 있는 플레인이 있고
당을 아예 뺀 플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당을 아예 뺀 플레인만 좀 구입하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요구르트의 당류 함유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0g당 평균 당류 함량은 7.4g으로 조사됐습니다. 당류가 가장 적은 제품과 많은 제품은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은 한 번에 다 마실 경우 식약처가 권고한 가공식품 당류 1일 섭취량을 절반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는 소비자가 당류 함량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제품 제조 시 설탕 등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별로 지방과 단백질 함유량도 달랐는데 그릭 요구르트가 마시는 요구르트보다 평균 지방과 단백질 함유량이 각각 20배, 5배 더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요구르트 제품과 유형별로 당류나 지방 등 영양성분 차이가 커서 성분표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다고 권유했습니다. 또 이른 아침보다 식후 섭취하는 게 위산에 의해 유산균이 사멸하는 것을 줄일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요즘 한국 문화 콘텐츠들이 최초를 기록하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죠. 이번 주인공은 바로 블랙핑크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노래의 앨범으로 아시아 여성 아티스트 중 유일하게 글로벌 양대 음악 차트인 영국 오피셜 차트 정상에 이어 미국 빌보드 200까지 석권하며 새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 빌보드는 지난 16일 발매된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핑크가 10월 1일자로 종합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BTS를 비롯해 K-팝 보이그룹이 1위에 오른 적은 있지만 걸그룹 1위는 블랙핑크가 처음입니다. 게다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를 모두 정복한 K-팝 가수는 BTS와 블랙핑크 단 두 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 그룹의 양대 음악 차트 석권은 비욘세가 몸담고 있던 그룹 이후 21년 만이니까요. 블랙핑크는 그야말로 세계 걸그룹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셈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블랙핑크는 184개국 4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주간 차트에서도 K-팝 가수를 통틀어 최초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새 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번 기대를 모으는 차트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블랙핑크의 노래 셧다운이 빌보드 핫100 25위로 첫 진입했는데요. 빌보드 200이 전반적인 음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빌보드 핫100은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유튜브 조회수 등을 합산하는데 빌보드 양대 메인 차트로 불립니다. 블랙핑크는 이 차트에서도 K-팝 걸그룹 가운데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곡 셧다운은 이번 주 핫100 차트에 들어간 신곡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해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새 역사를 거듭하며 K-팝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블랙핑크. 이미 유튜브 구독자도 8천만 명 이상으로 전 세계 1위에 오를 정도인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까지 집어삼킨 블랙핑크의 차트 점령은 어디까지일지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딥 임팩트 실험.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서 궤도를 바꾸는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시험이 성공했습니다. 지구 밖의 1,100만 킬로미터 지점에서 우주선이 소행성에 정확하게 충돌하는 건데 실제로 소행성의 궤도가 바뀌었는지는 몇 주 뒤에나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양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나의 점으로만 보이던 소행성. 충돌 4분 전 1,500km까지 가까워지자 소행성 디디모스와 위성 디모르포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충돌 3초 전 암석으로 가득한 디모르포스의 표면이 드러났고 이후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시험, 이른바 다트 미션의 우주선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14분에 초속 6km의 속도로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충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사돼 10개월 동안 무려 1,08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 표적에 정확히 부딪히면서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시험이 성공한 겁니다. Our world's first planetary defense test mission. On behalf of the Applied Physics Laboratory
congratulations to the DART team and to NASA on this historic accomplishment and first demonstration of a game-changing planetary defense capability. Go DART! 이번 충돌 시험은 우주선을 의도적으로 소행성에 충돌시켜 소행성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는 우주선 충돌에 성공하면서 디모르포스의 공전 궤도가 바뀌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트 우주선과 함께 발사된 리시아 큐브는 충돌 3분 뒤 디모르포스에 다가가 충돌 이후의 변화를 촬영했는데 정확한 관측 정보를 분석하는 데에는 며칠이 걸릴 예정입니다. Right, we lost signal at the expected times. That clearly broke. You could find some pieces in the crater. You could find pieces. They'd probably be pretty shattered. You could find debris leaving also. So I don't know that you would recognize it. 지구의 750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하면서 지름이 140m 이상인 소행성을 지구 위협 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지구 위협 소행성은 2천여 개지만 크기가 작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소행성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으로 인류가 소행성 충돌 위협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카메룬과 평가전을 갖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아프리카 가나의 가상 상대인데 월드컵 최종 엔트리를 확정하는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네, 경기 시작까지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는 축구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한 팬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원한 가을 저녁입니다. 오늘 경기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월드컵 본선에 앞서 유럽파들이 모두 함께 치르는 마지막 평가전이라는 점입니다. 11월 카타르 출국에 앞서 출정식을 겸한 마지막 평가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피파가 정한 A매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11월에는 유럽파 선수들을 소집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손흥민과 황희찬, 황의조와 김민재 등 핵심 선수들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벤투 감독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선발 라인업에 일부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도 적임자를 찾지 못한 오른쪽 윙백은 윤종규가 좋은 활약을 보인 만큼 중용될 가능성이 크고 김태환과 김문환도 기회를 얻을 전망입니다.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출전 기회를 얻을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대할 카메룬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가나의 가상 상대인데요. 양기사와 추포모팅 등 주전이 빠졌지만 수비 후 역습이 빠른 팀이기 때문에 우리의 협력 수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상대입니다. 이제 경기 시작까지 2시간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제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도 해제됐기 때문에 오늘 경기장을 찾은 축구팬들 마음껏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일찌감치 3년 연속 꼴찌를 확정한 한화 이글스. 그러나 성적과 별개로 팬들의 사랑은 어느 팀보다도 뜨거운데요. 야구계의 보살로 불리는 한화 팬들이 팀을 이토록 사랑하는 이유는 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화 팬이어서 가능했다. 멍때리기 대회 1등이 꼽은 우승 비결입니다. 멍 때리는 건 한화 팬들이 가장 잘하니까 우리 이제 10년 동안 갈고 닦은 멍 때리기 능력을 한화 팬들을 대표해서 참여했고 역시나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최하위 성적에도 밝고 긍정적인 한화 팬들. 한화를 응원하면서 정신력이 더 강해졌다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멘탈 강해질 수밖에 없죠. 한창 좀 많이 암흑기가 심했잖아요. 길었잖아요. 그래서 멘탈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결같이 하나 응원하실 거예요? 그럼요. 뼛속까지 하나 이겼습니다. 다른 팀보다 가끔 이기는 만큼 승리의 짜릿함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승리 한번 했을 때는 되게 감동이 크고요. 저도 이제 다민 이기겠지라는 마음으로 항상 그런 마인드로 이제 하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보살 느낌으로 항상 못 지든 못하든 이기든 항상 응원하니까 그래서 한결같은 응원에는 화려했던 이글스에 대한 향수와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도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막 불을 뿜었을 때 그 하나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잘 하겠죠. 하나 선수들도 팬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길 때나 질 때나 모든 경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모습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또 죄송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선수들끼리도 한 번씩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노래하는 야구계 보살 한화 팬들은 오늘도 결과를 떠나 팀을 사랑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가을볕의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환절기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구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는 구름량이 점차 늘겠고요.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7도, 대전은 15도, 대구는 16도, 부산은 1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전은 26도, 대구는 25도, 부산은 26도, 광주는 2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